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입니다. 말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크게. GK 전략개발원 운영에 대한 목표 구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K 전략프로는 국가 미래 안보를 위해 운영하며 전략개발에 중점을 둔다. GK 포럼은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소화하고 국가 전복 세력을 척결하며 애국 세력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킨다. GK 전략 포럼은 한미 동맹 강화 및 자강의 중요성에 역점을 둔다. GK 전략 포럼은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는 타도하고 경멸할 대상이며 2,200만 북한 주민은 자유대한민국 중심 통일 해방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다. GK 전략위원회는 안보이론, 지식과 지혜를 국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하여 국민의 건전한 안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GK 전략 포럼은 사상의 빈곤은 국가의 재앙이 되며 자유민주 경제시장의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여 사상, 이념, 투쟁의 승리에 진력한다. GK 포럼은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학자, 교수, 정부 공직자, 기업인, 군 장성,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며 2017년 이후는 구국활동에 헌신하시는 일반 시민의 참여도 권장한다. GK 포럼은 현 시국의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처할 이론과 행동이 요구되며 애국단체에 대한 연계와 지원도 필요함. GK 전략 포럼은 2007년 7월 창립 이후 대부분 기간 무료로 운영해온 2018년 3월 이후부터 참가식비 거출함. GK 전략개발원 박승보 드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오늘 제목이 북핵 문제와 한국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3분 정도 거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한번 한 2분 정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모임이 한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의견을 들었는데 작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태극기 광장에서 나라 지키려고 고생하시는 분도 여기 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운영하는 걸 갖다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발표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선배님, 이동희 선배님, 박수 한번 주시고. 이동희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육사 창설 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교수부장 하시고 서경대학 총장도 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계속 하셨죠. 지난번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촌 우리 보훈처 장관님, 유재갑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도 하시고 국제정치학회 회장도 하시고 문무를 경비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예, 다 여기 계신 분이 문무를 경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호경 여사 우리 포럼에서 항상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불교 조계종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병길남 원로회의 상임 부의장님 육사 22기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인사하실 말씀이십니다. 끝나시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수 퇴직자연맹 총재. 반갑습니다. 우리 국방부 김국헌 장관님. 네. 예, 지난번에 육사 안보 토론회 할 때 또 발표를 하시고 국방 분야 남북 관계에서 가지고 전문가로서 국방부 한 15년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 들어가시고 아마 다음번 12월 달에 우리 179번째 포럼 할 때 우리 김국헌 장관이 발표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송영희 여사 조금 전에 우리 GK 포럼 발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영희 여사 이분들 다 태극기 집에서 애국 활동을 뭉쳐줘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성 함흥명예 지사님, 함흥명예 시장님 북한에서 탈북 오셔가지고 남북 관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박사님 교보문고에서 태극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박사 6사 21기.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한 말씀 소개 한번 하십시오. 한 말씀.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최봉실님, 예.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상임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무정 국장님, 전 MBC에서 언론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언론에 계십니다. 우리 김하경 교수님, 6사 23기 국방대학원 교수를 하셨습니다. 오현국 전 항공작전사령관은 하셨고 저희 1군단장 하겠습니다. 고병준 상임감사님, 상임립 상임감사. 그 다음에 우리 하정열 장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양 여사하고 같이 어떤 세 분 일어나세요. 이치양 여사. 미국에서 오셨죠? 한 40년 가까이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수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양리학.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분. 이재총 우리 러시아 대사님. 좀 뒤에 가지. 이번에 유명한 성명도 발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 이제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21일 날 오후 2시에 전쟁전문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탁 우리 저기 회장님 대한문에서 그 고등학교 전국 고교 하는데 부산고등학교 회장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 김탁 회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그 고등학교 태극기가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1000개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김탁 우리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백남진 우리 회원님 뒤에 계신 분 우리 저 주찬양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젊은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지금은 인권 문제, 선교 활동 문제 이런 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친구들 있었죠? 네. 같이 젊은 동국대학교에 오신 분 있죠? 네, 젊은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유재갑 박사님 사모입니다. 오셨어? 혼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게 중간에 오래 하면요. 포기가 되니까. 이정수 장군님, 우리 사무총재 하시는 이정수 장군님, 6사 25기.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FMS를 담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우 스쿨을 나오시고 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내셨고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하시고 인천광역시 축구연합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이 연합회에 축구 한 인문에 딱 띄었는데 이게 맞네. 예. 그러면 우리 저 윤상은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마이크 지금 안 됩니다. 그냥 묵성만 할게. 네. 뭐 이렇게 이걸 달아야 되나요? 그냥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전부 지금 이제. 예. 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GK 전략 포럼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승구 우리 원장님 특히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의 남구 지금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삼선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고 또 대전에서 또 평택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과를 나왔고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예전 우리 이재춘 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MSFS 옛날 뭐 클린턴 대통령 나온 포린 서비스 거기에서 이제 석사학위 딱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교생활도 하다가 정치권하고 인연이 돼서 현재 현실 정치에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이제 여러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로 기조 발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분이 말씀 주시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세습 독재 전제 권력 체제의 역사를 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말인가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핵 무력의 완성을 이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김정은의 대남 평화 공세 때문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북미 간의 또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김정은이 사실상 2011년인가요? 12월 달 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 권력을 공고히 할 건가? 야 이거 무너지지 않을 건가? 이런 여러 염려나 이제 우려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확실하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의 도대체 권력 기반이 무언가? 또 김정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께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혁신 지도자다. 대한민국 2세, 3세 대기업의 2, 3세 중에 김정은이만큼 혁신적인 리더가 어디 있냐 나와봐라. 조명균 장관은 이낙연 총리는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다. 또 문종인 외교안보 특보는 마치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그것은 인민 생활을 위해서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한국냉매 하시고 여기 젊은 분 있는데 김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은 최대 세계사에서 정말로 현재 가장 인권 유린의 노예국가의 왕초 아닙니까? 인신매매하죠, 구금하죠,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또 껐다가면 마약 밀매하죠, 사이버해서 남의 비트코인 탈취하죠 등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무려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인민을 가다 두고 압권으로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김정은의 모습. 오히려 김정은의 모습은 가장 가까이서 본 김정은의 통치를 받아본 분들이 가장 잘한다.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북한을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양에 여명거리를 가고 어디를 갔더니 너무너무 잘 살더라. 잘 살더라. 야, 북한의 인민의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참 모르는구나.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쇼윈도의 북한의 모습이지 T의 모습. 제가 장관한테도 그랬습니다. 한번 장관이 백두산까지 갈 때 당신은 길거리에 동원된 북한 인민들, 능라도에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 말고 당신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솔직하게 야, 동원되지 않은 인민들의 생활은 어떨 건가? 궁금증도 없냐? 또 그런 사람들 보려고 하지도 않았느냐? 한번 마주친 적이 없냐 했더니 마주친 적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하고 행사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가 이북이다. 근데 이 김정은이가 권력을 완전히 공고화시켰어. 여러분, 김정은의 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김정은이 30대 초중반 사이죠. 1984년생, 84년. 부인 리설주가 얼마냐? 89년생, 89년. 그 젊은 남녀가 북한의 인민들 2,300만, 500만 그 인민들을 통치하고 권력이 이렇게 공고화될 수 있었던 권력의 기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가장 먼저 한 게 소위 말해서 김일성 할아버지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하고 김일성하고 얼마나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머리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안경 낀 이거 보십시오. 인민복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김정은이는 김일성을 빼다 박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몰래 몇 년 전에 2011년 집권한 이후에 야, 김정은이 목소리가 김일성하고 하도 비슷하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김일성하고 목소리가 같은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75% 이상의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한다. 할아버지를 따라한다. 결국 그네들이 얘기하는 백두대간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그 째뽀라고 불리는 제일교포 북송된 고용이 하고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소위 말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한다. 아직도 고용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게 북한 김정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사람 정보위원들한테 국정원에서 나와서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요. 김정은의 목소리가 김일성 목소리하고 75, 80% 닮았다. 정밀 분석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정보위원을 다시 몇 개월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전부 서울 국정원장 시작부터 해서 차장 또 국장들 전부 얘기하는데 그 국정원에서 저보고 한 4년 전 5년 전 사이에 보고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네 조직이 와가지고 우리 정보위원들한테 김정은의 목소리하고 김일성 목소리하고 거의 80% 똑같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국정원장부터 국장들까지 거기 한 30명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대북 전문가,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물갈이가 되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야, 잘 될까? 야, 저 꼬맹이가 뭘 알아? 이런 식의 어떤 냉소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로 비하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비하를 하느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거의 비슷비슷 뚱뚱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찐삼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씨를 중국에서는 찐센상, 찐이라고 하고 석삼을 삼팡, 진삼팡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를 찐삼팡이라고 합니다. 아주 비하하는 것. 그 북한의 그 뚱뚱한 세 놈이 완전히 북한을 노예국가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 사이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중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 진삼팡 하면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뚱뚱한 세 사람,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서로 빼어남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권력을 공고해요. 정치학에서는 그걸 밀한다라고 해요. 어떤 대상을 놓고 충성을 요도하는 것. 결국 할아버지라는 김일성하고의 담화 가계를 통해서 권력을 공고해왔다는 것. 두 번째 기반이 뭐냐? 공포정치, 공포정치. 공포정치.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공포냐? 제가 국무부 보고서 2010년도인가? 2010년도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이라는 데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고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한 겁니다.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한 22명 정도는 정치범 수용소, 3명은 사형시켰습니다. 사형의 원인이 뭐냐? 세 사람은 평안남도 평성에서 신의주까지 전도를 갔다 왔다. 전도. 이 이유 가지고 사형시키는 나라. 이게 북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포정치를 자행을 하느냐? 처형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고모부를 2013년도인가요? 12월 집권해서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자기 고모부를 지금은 뭐 고사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는 거는 기관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기 고모부를 쏴 죽였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목이요. 양봉 의미를 했다는 겁니다. 양봉. 양지에서는 봉. 받드는 척하고 의. 음지에서는 뒷구녕으로 의. 딴 생각했다는 겁니다. 양봉 의미를 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이 앞에서 건성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열렬히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건성 박수를 쳤다. 처형되기 전에 저도 이 심양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야, 장성택이가 센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런 데서 회식 자리가 이루어지면은 맨 상단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굽신거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장성택 고모부가 담배를 피고 딱 다리를 꽂고 있대. 들어가는 장부들이 전부 다 장성택이한테 무식도 저를 그걸 맨 정상에서 봅니다. 그 정도로 장성택의 의세가 당당했는데 2013년도 12월 달에 두 가지 제목, 대체적으로 큰 제목을 걸어서 기관총을 쏴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4월 달인가요? 당시 현영철이라고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얘기한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도 양봉 의미를 했다. 딴 생각 품었다. 두 번째는 공식 석상에서 졸았다. 라는 이유로 고사총으로 쏴죽였었어. 김용진 내각 부총리도 고사총으로 쏴죽였어. 그리고 자기의 이복형 김정남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VX 가스로 독살했어요. 이런 식으로 집권 이후에 처형한 사람이 150여 명, 고위, 관료, 당 간부들이 150명 된다.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권력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 제가 보니까 선물을 나눠준다. 선물. 김정은이가 고위 당 간부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럼 어떤 선물이냐? 자동차를 주기도 하고요. 술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양탄자도 주고 시계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전자기기 제품도 줍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그 고급 사치품들을 주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 그런데 2006년도 10월 9일 날인가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의해서 모든 유엔의 회원국들은 북한에다가 사치품을 수출을 못하게 반입을 제한을 하게끔 각 나라가 전부 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원회에다가 이행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걸 가입을 해서 절대로 고급 사치품 못 들어가게.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매년 고급 사치품들 이런 게 들어가.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타는 롤스로이스 차량 신문에 난 적 있죠. 그게 한 6억 정도 하네요. 6억. 그걸 어떻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가져옵니까?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 제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세관, 중국은 이제 해관이라면 하이관을 통해서 들어간 사치품 액수가 얼마냐? 무려 40억 달러. 40억 달러. 지 아버지 시대 때는 보통 4, 5억 달러, 연간 수입 4, 5억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6억 달러, 작년에도 6억 몇 천만 달러 수입을 했어요. 도저히 그것을 북한에다가 반입하면 안 되는, 중국을 통해서 계속 반입을 합니다. 제가 정부에다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막아라. 중국이 구멍이다. 이들이 외교력을 동원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게끔 해라. 하는데도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작년에 6억 2천만 달러 가량 수입을, 전자기기, 시계, 고급 술, 화장품 등등 해서 간부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결국 자기의 권력을 공부한다. 이게 선물 통치입니다. 6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북한의 연간 수입액이 37억 달러, 작년에 37억 달러 수입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17, 8% 정도 차지해요. 17, 8%를 고급 사치품을 수입을 해서 나눠주는 것. 자기도 쓰고 간부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은 작년에 식량이 얼마나 부족했냐? 80만 톤가량 부족해요. 80만 톤. 그걸 국제사회에다가 달라고 손을 벌리고 우리한테도 벌리고 최근에 미국은 인도적 지원도 안 하겠다까지 하았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로 얼마만 쌀을 살 수가 있느냐? 80만 톤의 따블을 사고도 남은 금액이다. 정말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은
고급 사치품을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식량을 사야 돼. 쌀을 사서 인민들한테 나눠줘야 돼. 이게 어떻게 인민의 생활을 중시하는 지도자냐. 결국 우리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청와대 참모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전부 다 그룹싱크라고 정치학에서 얘기하는데 집단 사고에 전부 체면술이 걸린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북한의 김정은의 권력의 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어느 정도로 핵 무장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핵 무장이 어느 정도냐? 상당한 수준의 핵 무장을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냐? 상당한 수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숫자가 미국 정보당국에 의하면은 무려 6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지난번에 조명준 장관은 20개에서 6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3개월 전에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올해만 3개월 전 보도에 5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또 만들었다라고 해요. 지금 3개월이 지난 시점은 올 연말까지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30여 개에서 7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북한의 현 핵무장 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결국은 되돌릴 수 없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중순인가요? 불란서에 가가지고 마크롱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UN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크롱이 뭐라고 했어요? 제재 완화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메르켈을 만나도 마크롱을 만나도 메이를 만나도 전부 제재 완화. 거기서 된소리 받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PVID 해야 된다. complete하고 완전하고 verifiable 해야 된다.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으로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핵무기를 CVID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대북제재 완화하자고 외교전을 펼치니까 무슨 소리냐? 대북제재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핵무장이 이르렀는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제재 완화하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전부 한마디로 속된 말 휠이 꽂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며칠 전 아세안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제재 완화를 위해서 뭐라고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그분들이 외교적 용어로 듣기에는 제재 완화 노력해달라는 이해찬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 부임한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게 현 정부 여당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정책인데 우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고 홍보전을 하고 있다. 한미 간의 엇박자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강경화 장관이나 조명균 장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관님들께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달 특사로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장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도 국회에서 악수하고 나가면서 대통령님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저희 야당 의원들 의견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대통령을 뵙고 이런 실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윤 의원 상설협의체 가지고 서로 대화하자고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시는 대통령께서 투철한 국가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기초해서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짜야 되는데 온통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부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속임수다. 비핵화할 확률은 0%입니다. 라고 제가 장관들한테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래서 당신네들은 전부 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룹싱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싱크는 집단사고라는 거예요. 집단사고. 다 똑같은 생각을 취향한다. 그러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 제니스라는 사람이 그룹싱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은 악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악마의 역할. 다른 의견을 일부러 개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관들이나 이 정부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데블로, 그걸 영어로 devil's advocate라고, 악마의 주창자, 나를 집어넣어라. 내가 그러면 당신네들 사고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면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해나가자. 관심 없어. 모든 사람이 그룹싱크를 합니다.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 보셨죠? 미국이 속고 있다. 트럼프 속고 있다. 버젓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7일 이제 판문점 선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핵무기가 얼마고 핵물질이 어느 정도고 핵시설과 또 핵인력이 어떻다는 거 당연히 미국이 달라오면 그걸 주야죠. 지금까지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우리들 보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우리가 1년 내에 마치자. 우리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2년 정도에 걸쳐 합시다. 아닙니다. 빨리 하자. 결국 1년 내에 하자. 두 사람이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미국한테는 얘기해 준 겁니다.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볼턴한테 야 김정은이하고 우리가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환자나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이 계속 미그적 거리는 겁니다. 핵신고 목록 내라.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손 딴짓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난번에 폭파했죠. 지금 와서 폼페이오가 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은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같이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번에 안보관은 저하고 100%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연해 주셨는데요. 이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일 모레 김정은이가 온다고 해서 내일 뭐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국회에서는 일단 좌절이 됐는데 역사 교과서 검정 기준 같은 거 보십시오. 벌써 20년부터 시행한 거 다 확정이 됐는데 거기 자유고 뭐 다 빠졌어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도 다 빠졌어요. 교과서에. 그러면 그 교과서를 애들이 이제 공부합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이 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도 우리 백성들이 모르고 태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야당이 지금 질의멸멸해 있다는 거기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개정이 되냐는 건 나중 얘기입니다. 얘들은 헌법 개정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와서 서울시가 총동원돼서 이 깃발 흔들고 김정은 만세 부르고 지금도 백두칭송위원회는 젊은 놈들이 벌써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와서 서울 시민이 환영하고 그런 대회를 하고 뭐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대한민국은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고든 창이라는 그 평론가가 엊그제 연설원 중에서 질문 던졌죠. 1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1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김정은 세력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년이면 체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그 가까운 폭스뉴스에 이제 그 상임 그거 아닙니까? 이제 패널리스트입니까? 뭡니까? 예, 기고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트럼프 행정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미 관계를 다시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막중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2년까지 국회의원직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년에 세상이 뒤집히면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없어져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건 특히 야당 의원들이 할 것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좌파들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논의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일 당장 우리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잖아요.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라는 집회예요. 우리가 전부 내일은 하나가 되기로 다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시겠지만은 우리 자한당 의원들 다 거기 나와야 돼요. 이제 나와서 같이 어깨동무 이 정권은 이제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저 자식들이 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저런 빨갱이 정권 왜 못 무너뜨립니까?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국회의원직이나 교수직이나 판검사직 이거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아마 2020년도에 선거가 가능하겠냐? 잘 안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제한되니까.
그래서 국민저항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태극기 집회가 내일 열리는데 지금 우리 우파에서 제가 이렇게 네 군데를 쭉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우파 걱정하는 사람들 1% 미만 나와요. 2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99% 안 나올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태극기 집회하는 모습이 보니까 좀 엉성하고 보기 싫다. 한번 나와봤는데 실망이 안 나온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SNS에 내 나름대로 글자를 갖다 다 전파 확대하고 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나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좋다. 이제 그것까지 다 합치고 플러스 이제는 국민이 이제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99% 안 나오는 우파도 다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것 같다. 아마 강조를 갖다가 하시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도 지금 자한당 우리 작년에 우리 자한당 막 찍어줬죠. 그런데 자한당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제 우리 국민에게 주었던 그 실망감이 컸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또 태극기 집회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 데서 그 이상민 박사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탁 회장도 계시고 한데 이 저번에 애국당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게 항상 5,000명, 10,000명이 이렇게 매주 나오냐? 불가사의하다. 나름대로 이제 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2년 동안 초질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탄핵 반대를 포함해가지고 한미동맹 강화자, 현 정권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 계속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당이 이제 방문을 통해 가지고 당을 갖다가 이렇게 팀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애국당도 지금 있고 애국당을 중심을 하냐 국민에게 밑배웠던 자한당이 그게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배신자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지혜하고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던 그야말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몇만 명이 돈천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느냐 이런 양계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태극기 집회하는 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지금 방어선이다. 우리 혹자들은 뭐 미국이 트럼프가 잘 해주겠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트럼프 자기 국가 이익을 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이익에 모하게 되면 좋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우리 현역 후배들이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상명하복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못한다. 그 결국은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이 분들이 그야말로 저항선을 형성해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혹시 여기 따라가 더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다. 30초만 할게요. 우리 유근영 장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난 저기 기자 출신이라서 지금 유니언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이대사 얘기한 거 오늘 말씀 이제 했는데 선거라는 거 2년 뒤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다수가 되기도 소개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저기 이때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심은 특별막사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되냐면 4월 전에 결정이 돼요. 내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경험으로 이게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투쟁할 거냐. 이거를 해야 돼. 투쟁하는 방법.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을 김성태 두드려 패야 돼요. 친박에서. 당내에서 회의할 때. 그러면은 국민들이 시선이 다 돌아가서 아 이거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전문에서 뚜세 알아가고도 있거든요. 두드려 주먹으로 패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 옛날에 이철성 김대중이 김영삼이 셋이 싸울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 조직들을 국민의 지지를 확대해 나갔어요. 이거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표 집계기하고 투표 계산기 이거 부정선거 한다는 거 이 전자 이거에 대해서 친박이고 뭐고 하나도 그건 안 된다. 못 쓰게 하겠다. 몸으로 막았어야 돼. 중앙선거에 가가지고 불어놓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자한당이 인기가 전혀 없는 거야. 말이 안 돼. 그거 이제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지금 김정은이가 돈이 없으니까 문재인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창올림픽 할 때 만경공원 갔을 때 그 배에다가 돈을 몇억 달러를 줬는지도 모르잖아. 이번에 감귤 갔을 때 몇억 달러가 줬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이 자한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 가서 어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요. 청와대 앞에 가서 그다음에 장관실에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피켓 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제도권에서 이 빨갱이 얘들한테 점령당했다는 제도권 언론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고 지금 유튜브 오소의 유튜브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야 되고 또 활용하는 방법, 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요. 유튜브 뭐예요? 정미대, 그다음에 무슨 또 신의 한수, 그다음에 좋았지. 조갑제 할 거 없이 이 유튜브어들을 자한당의 친박 세력들만이라도 우리 조선으로 가서 혹은 어디 수서적으로간에서 어디든지 광화문 광장에서라든지 그 의자를 쫙 놓고 내일 태극기 집회하면 할 때 토요일 날이라든지 쫙 의자하고 책상을 놓고 유튜브들하고 자한당 의원들하고 자 우리 자한당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의견 달라 이런 행사를 이벤트를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지지를 생겨내야지 머리를 전혀 안 쓰는 거예요. 머리를 전혀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지난번 모임 때도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하고 인종성이만 제거만 이거 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타픽을 내놓고 유튜버들하고 유튜버가 한 10명쯤 될게요. 보수 유튜버. 그리고 자한당들 친박했던 사람들 한 5명이고 10명이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도를 안 수가 없고 유튜버들이 쫙 또 다시 찍어서 내보내면 이거는 3배, 5배, 10배로 보수 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상. 네.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두 분에 더 가는데 요걸 종합해가지고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므로 하는데 우리 젊은 유튜브 하는 유수목 씨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돼? 저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게 컨셉입니다. 네,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좀 크게. 예. 저도 사실 제가 젊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고요. 저도 아이들이 몇이 있고요. 세 자녀가 있고요. 50대입니다. 50대. 근데 이제 비교적 여기서 아주 어린 축이니까 제가 좀 젊은 친구들의 정서를 대변하고자 해서 감히 좀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에 50대 이하가 많이 나옵니까? 특히 30대, 20대는 거의 안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좀 고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을 자한당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자유한국당하고 그만큼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요. 근데 그 자한당이라는 용어는요.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애들이 자유한국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 용어예요. 자한당하면 뭔가 옛날에 자유민주당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당 그런 느낌도 들게 하고 이런 보수 우파 세력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런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이라고 좀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한당 하면은 여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저희끼리라도 존중을 하면서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의 생각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소리가 크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본질적으로 나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진정한 우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어떤 기존의 탄핵 정부 이후에 벌어졌던 아스팔트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숙이 생각하시고 통찰을 좀 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오로지 내부에 있는 누구를 없애자 죽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숨어있는 우파들, 나대기 싫어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우파들, 그들 절대로 여러분들 끌어모으지 못합니다. 저번에 지방선거에서 사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통령 된다 그러셨던 분,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그 아스팔트 세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몇 표를 받았습니까? 몇 표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다음에 의원 총선 그분 몇 표 받을 것 같습니까? 숨어있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요, 제 방송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약간 좀 답답한 마음에서 감히 어르신들 계시고 아주 대선배님들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 먼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행 방법 시작해서 이제 당이 제대로 지도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2차, 3차죠.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남북 한강 군사합의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안보주권 훼손한 문서입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9월 19일 날 딱 그게 나오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많습니다. 저도 2013년, 14년 당 지도부 1년 반 하면서 매일 마이크 잡고 싸웠어요. 그럼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는 국가 안보 주권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항복문서와 다름없다. 바로 그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 항복문서다. 이거는 원천 무효다. 재협상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당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물론 추석 연휴 기간에 꼈습니다. 몰라도 일주일이 넘어. 신원식 중장을 모셔다가 추석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이 넘어서 그 문제점을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 문제 터지자마자 관계되는 전문가들, 의원들이 해서 딱 바로 치고 나가는데 제대로 못 삽니다. 지금 와서 남북군사 합의서 문제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 거의 없습니다. 남북군사 합의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계속 연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예 대통령은批准을 해버렸습니다. 북한하고批准해서 서로 교환까지 했습니다. 남북군사 합의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의원총회 가서 한 번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게 이런 거다. 머리로 싸는데 머리를 못 싸워.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이 넘어왔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정부 측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남북은 예를 들어서 적대관계를 전면적으로 종식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 설비를 뭐뭐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돼. 과거의 6.15나 14선언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예 비준동의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남북한 간의 합의서, 모든 합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재정적 부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국회한테 비준동의를 딱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비준동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비준동의 대상을 하려면은 남북한 간의 국제법적 주체로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철회해라. 비준동의 자체를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 우리가 또 국민이 동의한다면 해주겠다. 그거는 아예 비준동의 대상 자체가 아닌데도 우리가 조건이 맞으면 비준동의 해제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 해놨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는 야 모체를 국회 비준동의를 보냈으니까 이 군사 합의서는 전혀 비준동의 안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셀프 비준을 해버리고, 그래서 군사 합의서는 명실상부하게 국회가 동의도 안 해도 남북한 간의 군사 합의서로 돼. 우리의 국가 안보를 일방적으로 해선한 그 문서에 대해서 야당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자주통일 합의서. 수많은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는 대통령 비준하고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뜻하고 전혀 무관하게 어떤 합의도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오히려 비준 동의를 안 해주고 군사합의서를 전부 다 가져와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 군사합의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어딥니까? 전부 장외에서 태극기 드신 분들이 얘기해요. 제가 3주 전에 교보문고 앞에 놨더니 그걸 가지고 송영선 의원 우리 원장님도 나와 계시더라고. 거기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하고 이걸 가지고 말씀해. 그거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국방부가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서해역 한강하구와 NLL에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분명히 국방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국방부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밝혀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게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게 문제는 우리 당의 내부 분열도 있지만은 당 지도부가 지략으로 논리로 말로 쌓여는 그것도 부족한 면이고, 그나마 그걸 지탱해 주시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또 아까 그 젊은 우리 유튜버,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를 모시고 고교 우리 연합의 김일두 회장님, 또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이번 집행위원장님, 또 손상대 교수님, 박결 당대표, 또 여러분을 모시고 어떻게 애국 세력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병택 교수님 말씀은 전략적 목표를 확실히 해라. 전략적 목표. 박근혜 탄핵 그 문제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 수호에 걸 거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왜 젊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젊은 또 이렇게 국가 애국 마인드를 가진 분들, 특히 집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데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음 기회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 네. 박준수 잠깐만. 제가 하는 말씀.
우리 짧게 윤상현 의원님은 핵심만 시간.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처음과 끝까지 우리 구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뜻을 같이 예. 해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가 이런 게 뭐냐, 국가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 국기와 애국가와 예? 대통령은 개인 박근혜가 아니에요. 이분은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런 분의 무죄 원칙에 대해서 임기 5년에 중간에 이래서는 어떤 모함이 있었다고.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역적 반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당 시무식 때 제가 국민의 소리 한마디 들으라고 제가 발언을 했었어요. 어느 의원 한 사람 빼고는 인명대기가 들지 말라고 태극기를 안 들고, 응? 그 강화문 내거리에서는 인공기를 위장한 촛불을 들고 공산주의가 답이라고 강나리 굿을 벌이는데, 적어도 친박, 저 말해서 탄핵에 반대했더라면 그런 분들이라도 용기 있게 나가지고 태극기 한마당에 서주면 우리가 인공기를 이길 텐데, 전부 다 우유부단해가지고 지금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무성이나 누구나 안 하면은 전멸입니다. 그런 분 섞어가지고 가면은 제 보수 우파인 저도 참 찍기 싫더라고요. 그런 심정인데, 그러나 한계로 뭉쳐야 되겠다 싶어 저희들이 앞섰는데, 우리 홍 후보는 어떤 자세예요? 자기가 들어서 24% 얻었냐, 아주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박성부 장모님하고 정진태 장모님하고 그때 방문해서 드리려고 했던 게, 아까 젊은 사람 들어라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5.18을 잘 짚어야 됩니다. 5.18에 가산점이 10% 같으면 500점에 50점이에요. 애들 시험 치면 0.5점, 0.12점에 떨어지는데, 그쪽 사람들은 경찰 시험 좀 90몇% 100% 다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사, 공단, KBS 같은 데겠죠. 각종 위원회, 전부 다 특채, 100% 특채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유공에 연결된 커넥션입니다. 이러니까 이걸 그때 홍준표 대표를 찾아가서 후보로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 중점이 뭐냐, 얄궂이 답변하고 얄궂이 미세문제를 하지 말고 전 국민들, 어린 이부터 어른 학생들 전부 다 들으셔 호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애 하나 만들어서 대학까지 공부시고 배를 훔쳐잡고 공부를 시켜놨는데, 그쪽 애들은 가짜 유공자 자녀들이 전부 다가 지금 38년째 아닙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성장이고 다 정정돼 있어요. 경찰들도 뚜껑만 썼지, 지만은 우리 박사를 끌고 가면서 뒤로 수갑 채워가지고 그 한 소리 내가 한번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세상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인권한데 북인권보다 강주 산태 인권을 거기에 지만은 박사를 제일 참 전 국민이 바라는 이분을 갖다 상임위에서 뺐어요. 뭡니까? 무슨 조사위원. 그래서 우리가 김성태 그 노조 출신 그 사람 탄핵하고 규탄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어떤 한 가지 목표라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은 국군과 정부와 경찰을 전부 다 반동분자, 적폐 세력을 뭐라고 이러니까 우리 국군들이 어찌 싸움할 거예요? 대문 앞뒤문 다 열어놔놓고. 됐어. 그래서 제가 다른 상도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건 요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김무성 반문연대다 이 정도로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는 몇 분을 만나면은 진짜 친박을 했던 사람들, 또 탄핵에 그 당시에 탄핵을 해버려야 더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딱 합쳐가지고 아까 이야기로 태극기 부대, 우리 태극기 갱시하고 애국가 안 부르고 이 중심이 안 들어오면 없습니다. 다음에는 전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참 잘 오셨는데, 우리 서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전부 다 모아놨어요. 김진태 의원이 잘 못하는 게 자기 혼자만 태극기 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원진 의원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식사함께 해가지고 다 의견을 교합해서 그런 분들이 적어도 20, 30명만 앞서주면은
진짜 다모입니다. 오케이. 이사님. 네. 또 들어가기 전에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 한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전장원님하고 요거 누구 한 말 있어요? 저기 매주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2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그 권력을,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국회의원이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 요즘에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당은 없다고 해요. 왜? 어떻게 일사천리로 여당에서 생각하는 일이 그냥 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시간이 없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실 걸 다 이재춘 대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최상과 최하를 생각해요. 최상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일이고 최하는 자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김정은한테 받쳐져가지고 연방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야 연방제가 되면 자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왜? 지식인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1순위예요. 장군들하고 국회의원들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서요. 남한 국민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바이? 3천만 명이면 됩니다. 그럼 2천만 명이 중요해요. 저도 제 끝을에 있겠죠. 목숨을. 아무튼 여기 있는 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 목숨이 위태롭고 주권이 없어지고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신가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여서 뭐 이거 왈가왈부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밥 짓고 글 쓰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나와서 2년 동안 태극기 들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고요. 꼭 국회의원 되시는 분 저기 있잖아요. 그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지금 나와서 있으신 분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나라 꼭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윤일남 장로님 간단히 한번 말씀하세요. 저도 우선 제가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너무 많고 저는 사실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 사정도 일단 알고 현역일 때 5.18 광주 현장에 제가 가 있어서 교도소에서 전투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걸 다 듣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국가 원로에서 제가 사회 부의장을 하고 있지만 어느 단체도 가도 거기 좀 될라 하면 거기에 또 꼭 이상한 사람이 뛰어서 어떤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건 다 필요하고 좋은데 이로 인해서 시간을 소모하고 이러는 것은 현재 종북 세력이 하는 작전의 전략 전술이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 포함해서 대남 적가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남 적가 통일을 하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군에 있을 때도 제가 연구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3차 전략 전술 대남 적가 통일을 하기 3차 해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1차는 6.25 때 했다가 실패했고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는 5.18 때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5.18 실패했지만 이걸 근거로 모티브로 해서 제3차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에 성공했다고 다 하지만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어렵다, 다 됐다 이렇게 실망에 쌓였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과 싸울 때는 이기려면은 꼭 필승의 신념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윤석열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나가서 싸울 사람이다. 뒤에서 응원을 해줄 생각해야 돼. 우리 국회의원들 다 서로 싸움질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볼 때. 너희들 참 월급이 아깝고 국민 투표행위 아깝다.
나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 우리 김재태나 윤상현 의원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고 국민이 성원하고 있으니까 싸워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여수대에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건 일제 폭정에서도 자기 죽을 각오해서 권총을 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을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나오라 이 말이지. 내가 국회의원 또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꼭 대통령이 차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략 전술이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싸우는 태극기집이 많고 국민인데 제가 50% 이상은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50% 이상. 이 30%는 야 이거 테러만 이거 막 평화 통일 전쟁하는 우리 평화하면 얼마나 좋네 하는 사람이 20, 30%고 또 20% 여놈들은 어떻게 해야 수단하는 방법 가지지 않고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대남적과 또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 하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 전술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태극기 집회는 그 사람 정말 목숨 받고 그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상진 박사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조원진이다. 조원진도 그렇게 하면 훌륭하다. 칭찬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야 조원진 중국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중국 협자다. 이런 말 돌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웅을 만드는 국민이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전부 다 그냥 비난하고 너 뭐 잘못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대한민국에 세계에서도 다 20, 30%는 흠이 있다고. 그걸 덮고 전부 다 잘한 부분을 우리가 칭찬하여서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남 장군님 지금 언론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뭐 조원진, 김정태 뭐 이쪽으로 나오시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 나라를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보다 정말 우리 국민이 기대해야 되겠다는 국가적인 어떤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두고서 걸음이 좀 돼달라. 걸음이 되는 지도자가 이 시대는 지금 아마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당신이 된다면 나는 힘을 합쳐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한 가지 내가 못했는데 우리가 4월달에 정권이 뒤집을 거라고 너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건 대단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런 지도를 해서 4월달에 전 국민이 다 뛰쳐서 전 대한민국 부산 대구 목포 뭐 전부 다 나오면은 말 안 해도 그냥 엎어져요. 그것이 우리 전략 목표지. 우리가 총 들고 와서 문재인 쏴죽이면 되겠다. 아이고 그건 전략 전술도 안 들어가. 그렇게 우리가 다 합쳐서 내년 4월달에 전 국토에서 다 태극기 나오면 끝나는 게 그게. 우리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지금 전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마 속에 이렇게 막 용선숨 치는 분들께 언제든지 나라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 나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이야기했던 분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슴에 품고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행동을 해줘야 된다. 우리 아까 그 말씀 우파들도 이제는 내가 집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거는 만족하지 말고 내 발걸음을 떼서 같이 숫자로서 못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너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같이 해줘야 된다.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 태극기란 게. 그런 생각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또 한편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간단히 마무리 짓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준수 회장님, 또 우리 손영애 선생님, 또 김길남 장군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탄핵은 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결국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국가의 근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문연대를 통해서 나가되 탄핵 저같이 반대한 사람이든 탄핵 찬성한 사람이든 결국 한국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다. 누가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다 그래. 죄인이면 당연히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성사를 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자. 용서를 받는 것은 반문연대, 반사회주의 정책 연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센터를 구성하자. 이게 저의 말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분 세력, 그 사람들의 접점을 찾아볼까 노력하는 그 와중에 나오는 게 반문연대. 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병태 교수님들 지난주에 저희하고 토론하면서 전략적 목표를 단순화해라. 그 우리 태극기 집회 나오신 오파 지도자들하고 저하고 해서 마지막 멘트가 전략적 목표를 단순하고 그거에 집중을 해라.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국리를 하라는 이제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 대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이 분열되고 우리 제도권 밖에 태극기 분들이 분열이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가장 좋아하는 분은 현 집권 세력입니다. 그렇죠? 좌파 세력들, 현 집권 세력.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 우리의 분열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하나의 기치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장님부터 장군님, 박숙 장관님께서 정말로 그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에 다시 한번 제가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분들 이정수 장관 행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아까 그 선물품 나눠 마무리. 오늘 178차 모임에 윤상현 의원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하고 저희가 훨씬 유익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이 해적입니다. 그리고 힘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의 장수가 적군입니다. 적 간첩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라가 빼앗긴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또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재무장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민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적 소명을 다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무장을 해서 민심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상현 위원님과 같은 보수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미래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 세력, 이런 DNA, 그룹 5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희 모임은 바로 그런 데에다가 맥락을 두고 우리 이 모임은 정신적인 무장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78차 11년간 이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임은 어떤 펀드 레이징이 있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178차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와 같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생존성을 보장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모임은 뜨뜻하고 그 다음에 자긍심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178차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건을 나가실 때 가지시면 되고, 또 오늘 토의에 말씀하지 못하신 분은 또 식사를 하시면서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예. 그 하세요. 우리 여기 우리 스님 이동희 박사님 우리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하시는 하고. 내가 뭘 얘기 머리가 지금 하얘서 내가 다 사과를 계속 가르쳤어요. 예예. 이게 자율적으로 이런 모임을 오는데 이런 모임보다도 여기에 국회의원 현역이 와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박수 쳐요. 했는데 지금 접근하기 전에 국회의원 실제 없잖아. 처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내가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무서운 게 없어.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북의 지령대로 오는 거야. 이북 아이들이 한국의 질정은 더 잘 알아. 얘들 지령에 이해가 되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그대로 되고 있는. 이걸 견제할 무슨 군대가 있어 우리? 해군 공군 가지고 하는데 그렇잖아. 한 놈도 없잖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지금 견제가 없어요. 자유롭게 잘 되고 있고 적절 딱딱딱딱 잘 나고 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제도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여기 있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또 여기에 그런 배경이 당신을 밀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세력이 어딨어. 다 무식하고 말이야. 이거만 알아야 돼. 그리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유니온 한 사람밖에 없어. 박수 쳐. 정치가라는 게 경찰 박사고 교수님. 이래야 정치가야. 그거 뭐 바깥에 나가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 이런 데 와가지고 경로하고 나가야 돼. 그런 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분의 아주 더 훌륭한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제가 우리 박회장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78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다 보니까 참 조그만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하고 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겨우 돈 100만 원을 했는데 우리 사무총장 이거 조그만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성 장관님, 그럼 이종 장관님이 수건 좀 선물이 좀 나갔어요. 오늘 식당에도 나가면서 하면 돼. 나가시면서.